1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번 대선 때 그 지방의 지역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좀 뛰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열심히 뛴 이유 자체가 이번 대선의 결과 자체가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소장님께서는 또 시의원 또 하셨으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어떤 시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내년에 출마 안 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말씀해주시면. 예. 아무래도 1년 뒤에 있을 선거를 본인들의 선거라고 생각하고 뛰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려져 있는 공간에,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 어떤 주제보다도 의미 있는 주제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천이잖아요. 예. 본인들에게는. 정당 공천제가 계속 허용되는 한 우리나라 지방자치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참모군단으로 지방의원들을 둔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는 지방의원들이 싫든 좋든지 간에 이런 공간에서 나름대로의 역량을 발휘하기, 조직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어떤 선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대구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사진 찍은 것을 엄청나게 큰 현수막으로 건물에 걸어놓은 걸 봤어요. 예. 그 지역에서는 그것이 매우 귀한,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레어템인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를 가진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 간에는 엄청난 이 격차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향력 친박, 차이가. 비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이 많은 출마 지망자들이나 아니면 뭐 이미 이제 현직에 계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 문 후보나 또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됐건 같이 공동 샷 하나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유권자들로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인지도를 많이 높여야 되니까 이 선거는 곧 자신들의 선거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당에서 공조직 중심으로 치른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네. 2012년에는 사실은 저도 의원 당선돼서 꿈에 부풀었는데 저희는 뒤로 밀려났어요. 왜냐? 시당을 전부 다 누가 점하고 들어왔냐면 시민사회단체가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3개 단체가 주로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렀고요. 네. 저희는 단상에도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뭐 뒤로 밀려난 선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애초부터 선거를 치르기 전에 그 문재인 후보자 시절에 공조직 중심으로 선거를 치른다, 민주당 중심으로 간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지방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이번 선거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조직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른 데 믿을 데가 없었습니다. 저도 2012년에 이렇게 선거 안 치렀어요. 제가 볼 때는 네. 더불어민주당은 좀 한풀이 사실 지난 총선에서의 어떤 참패 이런 그렇죠. 것들이 사실 내년 뭐 지방선거라든지 차기 총선까지 이어질 거에 대한 우려가 사실 컸기 때문에 이번 대선 치러지기 전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컸지만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초반부터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그런 국면에서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풀이의 어떤 하나의 또 다른 흥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의원들이 되게 열심히 뛰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좀 뭐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는 사실 이걸 수성하는 측면에서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 사실 이번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엄청난 저는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거든요. 시도지사 선거에서도 기존의 어떤 뭐 국민의당의 의석수나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을지. 예. 향후 뭐 지방선거 판도는 또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이게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그렇게 가는 것 근데 같은데요. 제일 이제 판도는 결국은 다른 게 없어요. 그 대선 이후에 정계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 그렇죠. 거냐에 달린 거기 때문에 그 정계 개편의 결국 광주에서의 핵심은 안철수 후보가 예. 계속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그렇지.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안철수 후보께서 답하셔야 될 문제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변화의 열망에 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 정계 은퇴를 하거나 정치를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면 국민의당은 돈서가기 상당 어렵다는 부분 뜻인가요? 그 핵심 코어가 예. 그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계 개편이 더 정말 통합을 쉽게 그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평가 그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게 누구누구 예전처럼 누구누구 잘못이다 이런 식의 평가가 되면 그 박 기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이걸 굉장히 좀 능숙하게 국민들과 함께 평가를 해내고 이러면 아마 광주 전남에서 그동안에 차지했던 그런 비율만큼의 반성과 이런 각오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진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되거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랄까 우리가 전국 단위를 선곡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또는 어떤 진보적인 입장이 좀 큰 지지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 단위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훨씬 더 생활 밀착이고 생활 밀착이라는 얘기는 결국 내 삶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광주 전남을 놓고 보면 유권자 노령화 현상은 이건 뚜렷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끊임없이 바깥으로 나가지만 50대 이상의 유권자들은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념적으로 투표하기보다는 실제로 내 말을 누가 들어주고 내 앞에 길을 누가 내주고 내 집값을 누가 올려주고 이거 굉장히 민감해서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대선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지방선거에서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네.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만 공천하지 않으면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 저는 뭐 국민의당이 실망하지 않고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내년 지방선거는 이제 개헌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앙정치 이제 정계 개편 그리고 개헌 논의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제 이게 다 그 맞물려서 결국은 그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대선 시기에 후보들이 공약을 하는 방식으로 개헌 과제를 제시를 하고 그래서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을 예단은 할 수 없어요. 저희도 끊임없이 아까도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만에 광주 민심이 바뀐 것처럼 또 우리가 내년 1년 후의 민심을 장담할 수 없다. 결국은 겸손하게 잘하는 것밖에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4.13 총선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겠어요. 공천을 참 잘못했거든요. 공천을 이게 잘못했다. 시스템적으로. 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 논의하고 같이 연계돼서 개헌 투표하는 시점과 이렇게 연계됐을 때에 사실은 지방선거는 묻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빠른 평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 놓고 보면 그 남은 기간 동안 뭐 공천 과정 이런 게 뿐만 아니라 뭐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 정책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갈등 구조가 표출되지 않기 위한 당내의 협치, 당내의 협업 이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죠. 정상적으로 계속 협치되고 협업되고 이런 당과 정부와 이렇게 협력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쁜 결과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반면에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들이 있잖아요. 뭐 서울시장을 누가 할 거냐, 뭐 경기도지사를 누가 할 거냐 이러면서 갈등이 표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갈등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시민들의 지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다음 개헌론까지 다 맞물려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방선거를 그냥 막연한 지방선거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 자리에 들어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긴 합니다.